가장 기본이죠. 철학 박사 속에 사회복지학 박사가 다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집이 올라가게 되듯이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면서 가장 상위의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학에서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의 가치관, 사상 이런 것들이 뭐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지. 누군가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 배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밥하 쌀 씻으면서 미분 적분을 많이 왜 배워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물론 이런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인데 철학이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죽음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이고 왜 낙엽은 떨어지고 이거를 왜 라고 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공통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이것을 하나 깊이 왜 해가지고 궁극적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처했다. 좀 있다가 어떤 곤란한 상황이 처했고 또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것이 철학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분이. 그래서 철학을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그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왜 그런가? 철학은 왜고요. 과학은 어떻게라는 과학의 명제가 철학이 나오는데 철학은 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고 과학은 어떻게 돼가지고 이것이 되었을까를 보는 거라고 하면 우리 하나 오늘 같이 좀 이따가 그 얘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어.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 죽었대. 아유, 다 사람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학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은 살아있는 거죠. 죽었을 때 우리가 그걸 느낄까 못 느껴요. 못 느껴. 죽었으니까. 살았을 때 산 거고 죽었을 때 죽은 거니까 끝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고도 말하는 철학적인 학자가 있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봐가면서 예를 들었을 때 살아가는 사람을 잃었어요. 죽음이 두렵게 느껴질 때 이걸 보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힘들다.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슬퍼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어있는 게 아니죠. 살아있죠. 죽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는 거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요.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은 빨리 갔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갈 거예요. 이걸 지나가다 보면 커피숍 중에 우리가 이데아 커피숍 있죠. 이데아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변하는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그 명제는 다른 것들은 다 세상이 지나가면서 윤리라든가 가치가 모든 변하는데 죽음에 대한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이데아라는 뜻입니다. 이데아 커피숍 있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 참 그 이데아 커피를 이름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다.
다변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이다고 뭐예요?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존재해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 비로소 죽었을 때 죽은 건데 죽으면서 나 죽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죽고 나면 끝인 거죠. 근데 죽음 위해서는 본향을 찾아간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서 죽어갈까 걱정하지만,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향을 찾아간다 해서 죽음을 참 기쁘게 바라보는 철학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인 명제를 갖고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한 사람만 죽으면 10사람이 살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안 죽으면 10사람이 다 죽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사람, 그러니까 9사람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 했을 때 우리 김 목사님 글쎄요 10사람의 사회에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대요. 그러면 한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 우리 남 교수님 추석 다 수학도 끝나고 편하겠는데 별거 다 시켜. 9명하고 10명하고 사람 수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예체가 개개인이다. 근데 공리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10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설이고, 칸트는 사람이 죽음의 목적이 돼서 한 사람이 그 10사람을 살기 위해서 목적이 돼서 수단이 돼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공리주의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도 한 사람이 나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라면 내 입장에서 그랬지만 그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라고 하면 과연 내가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박 선생님. 저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예, 이게 철학에서 공리주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한다. 그래서 박 선생님처럼 얘기하고 나는 안 된다. 칸트는 인간을 갖다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인쇄를 안 해준 이유도 내 가치관을 선생님한테 강요할 필요 없는데, 선생님한테 강요할 필요 없는데 대다수 사람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것 뿐이지 맞고 틀리고를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얘기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좀 멋져 보이는 일일 수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니까요. 그래서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우리 공주의는 이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논증을 하는 위해서 옛날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막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논문 쓸 때 필요한 거고 우리가 과제할 때 필요한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연역적 그러면 처음에 이게 이렇다. 예를 들자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론이에요. 근데 이선희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죽는다. 답이 먼저, 참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증명하는 게 뭐예요? 연역법이에요. 그 다음에 3단 논법 이러고 이래서 이렇다. 3단을 쓴 거고 그 다음에 귀납적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무엇이냐면 과제 쓸죠. 나는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과제에 대해서 본론에서 외국과 한국과 자료들을 다 쓰고 결론을 맺는 게 뭐예요? 귀납적이에요. 주로 우리가 과제를 할 때는 귀납적 논증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연역적은 우리가 뭐 어떤 자기가 새로운 학설을 발표할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우리 연초 되면 뭘 하죠? 연도 기자회견 하죠. 대통령이 그죠? 그래서 연도 기자회견 하면 연역법은 두 갈씩이 돼가지고 머리 앞부분에 결론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귀납은 나중에 나온 거라 그렇게 기억을 했더니 잊어먹지가 않더라고요. 헷갈렸어요 저도요.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연관을 해가지고 하니까 잊어먹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역법은 결론이 어디에 있다? 앞에. 그렇죠. 연두 회견이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 그래서 이서희도 죽는다. 그죠? 결론이 앞에 있는 게 연역법. 그래서 전제가 참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전제가 맨 앞에 나오고 그런 것을 우리 연역법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수학적인 증명이라든가 논리학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별로 나온 게 연역적 논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아두셔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3단 논법은 모든 포유류는 뭐예요? 척추동물이래요. 그래서 고래도 뭐예요?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포유류인 고래는 보다 척추동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포유류는 젖을 먹이는 동물을 포유류라고 그래요. 고래가 뭘 먹어요? 아예 젖을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래가 포유류고 그래서 고래는 척추동물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3단 논법을 체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렇게 체계한 전형적인 철학적 논증 방법이 3단 논법 해가지고 귀납적 논증은 결론이 어디 와 있어요? 결론이 뒤에. 예. 지금까지 본 까마귀는 다 까맣대요. 그래서 검은 까마귀는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일 것이다. 개별 사례에서 일반적인 사례를 노출해 나가면서 결론은 마지막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그럼 왜 죽을까? 왜 죽을까? 여러 가지예요. 왜 죽을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왜 죽을 때가 됐을까요? 뭐 명이 다 됐거나 어디 명이 닿게 아프거나 사고가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또 아파서 죽든지, 아파서 죽든지, 명이 다 죽든지, 사고로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돼가지고 이제 기계도 쓰다 보면 수명이 달되듯이 사람도 수명이 그런데 수명이 노화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또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젊은 나이에. 사고. 그래서 왜 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뭐예요? 철학적인 논증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에 과학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됐을까를 이야기하는 게 과학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물에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근본을 찾아가는 게 철학적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누구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선생님은 나는 누굴까? 나는
선생님 누굴까? 나는 나. 나는 나다. 나가 누구냐? 누굴까? 나는 나? 나 김옥희인데. 기복인데.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몇 시간이 가실 정도죠. 나는 누구? 우리 남 교수님 우리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난 김옥희. 우리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난 김옥희. 기복이고 집에선 누구예요? 엄마며 아내며 딸이며 할머니며 많죠. 그렇죠. 그게 김옥희의 정체성입니다. 아,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는 게 철학적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철학. 나무로 치면 뿌리 이렇게 흙 속에 있죠. 뿌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근본을 찾아가는 게 철학이니까면 나무가 가지도 치고 잎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찾아가는. 그래서 가끔 저는 수업 시간 처음에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요. 내가 과연 좋아하는 게 음식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꽃이 무엇이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고, 또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고, 1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고 합니다. 우리 박 선생님, 나를 찾아가는 여행 해보셨어요? 한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네? 예. 선생님이? 예. 그 교수님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현타가 많이 왔어요. 왜 갑자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파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제가 집을 떠나서 산 속에서 살면서요. 거기 일대를 혼자 막 돌아다녔거든요. 좀 위험하긴 하죠. 거기 산이어가지고 뱀도 나오고 멧돼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마주쳤는데 어쩌저쩌지 36kg라냐고 뛰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걸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걸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때 네. 답을 뭐가 돼요? 철학적인 왜 그럴까? 생각을 계속 꼬리에 뿔을 물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렇게 나는 자연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뿐같이 않았는데 산속에 가서 살았다니까 너무 뜻밖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바로 철학의 시작이 되다. 나는 누굴까? 그러면서 우리를 존재로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론적 철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진짜일까? 우리 요즘 유튜브에 여러 가지 유튜브에 나오죠. 네. 그랬을 때 이것이 진짜일까? 맞아요. 찾아갈까? 이런 것이 뭐예요? 인식론적 철학이라고. 유튜브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에서 20%는 가짜가 뜰 것 같아요. 되게 왜 많아요. 가짜가 많이 뜰까요? 맞아요. 가짜 뜨는 이유. AI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요.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있고요. 또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많아서 거르기 얘들이 힘들어졌어요. 한 번은 뭐 누가 죽었대요. 유명한 사람. 맞아요. 정말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안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뭘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유저들을 갖다가 조회수를 끌어들이면 올리면. 조회수 올리면 얘들이 수입이 되니까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아주 그 사람들한테 자극적이고 관심을 유도하는 제목으로 탁 해가지고 누구나 들어가 봐봐요. 그럼 조회수 늘어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가짜를 퍼뜨리는 시국인 것 같아요. AI 차라리 AI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실의 80% 이상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이 조회수 늘리기 위한 것들은 돈 벌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일까 해서 인터넷에 볼 정보가 사실인지 또는 아닌지 고민해 보는 순간 이거는 인식론적인 철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친구와 약속을 지켜야 해. 그런데 내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해도 될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속을 했어. 근데 못 갈 일이 생기고 또 가기가 싫어. 그럼 친구한테 어떻게 할 거야?
결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 뭐라고? 예의가 생겨. 어떤 일? 지금 만나야 할 너하고 만나야 할 시기보다 지금 처리할 일이 너무 급하다. 그럼 친구의 선생님은 어때요? 저는 실은 오늘 약간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정말 오기 싫었거든요. 근데 왔어요. 왔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그래서 이럴 때 돌아가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윤리학을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철들을 이렇게 탔을 때 요쪽에 가도 세 개가 자리가 비었어. 저거를 다 앉아야 될까? 이 윤리학적인 갈등을 줄 수가 있죠. 그 윤리학이라기보다도 자기 양심이 도덕하고 거기 앉았다 해서 크게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많이 나이가 더 보이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양심이 저거 앉으면 저 사람 그게 나를 손가락질 할 것 같아. 근데 저쪽 실제 내가 거기 앉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또 내가 또 이상하게 입고 나갔다 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왜 저 여자 저래? 별로 관심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봐 남을 의식하는 거 있죠? 네. 근데 요즘 행복하게 살려면 남을 의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거야.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좋더라고요. 저번 강의를 어떻게 갔는데 저 방송을 봤어요. 치마를 짧게 입고 갔어요. 치마에다가 스키니스 입고 갔더니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입고 너무 선생님 교수님 과감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는 별로 남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 예전에는 꼭 정장을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때 기분에 따라 입어요. 그래서 크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정도 관심이 있을 거야.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렇지. 이게 윤리학이 작동하고 그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름답지만 옆에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자기만의 미학의 기준, 철학에 맞으면 아름답다고 그것이 아니면 아름답지 않다. 저의 아름다운 기준은 일단 젊으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딸이 없다 보니까 이게 20살, 21살들 딸들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다의 기준은 젊으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기준을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미학. 사람마다 미학 기준이 같다 틀리다?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자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뭐를 잘해야 되죠? 기초를 다지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 박사 속에 사회복지학 박사, 교육학 박사, 무슨 박사.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속에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가 있듯이 철학 속에 그것이 과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사회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다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철학은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과학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과학이 어떻게가 나오면 뭐예요? 과학입니다. 철학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참으로 맞는 것이 틀린 거야. 그런 생각 해볼 때 없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답인가? 지금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월이 오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꾸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하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과제를 예를 들자면 과제야 이 과제를 그 사람 딴에는 아주 잘 썼는데 내가 기술이 안 맞다고 접수를 깎는 것도 그렇고 저는 과제를 볼 때마다 아주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 유한대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과제를 내는데 한 40명을 하는데 절대 평가하면 내가 주고 싶은 데다 주는데 상대 평가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썼기 때문에 이 사람 점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럴 때 그 교수로서 양심의 가치를 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을 점수를 좀 해주니까. 근데 참 교육학의 모순이 뭐냐면 NCS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학문을 가르치라고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NCS. 근데 거기는 절대평가로 돼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상대평가를 해야지 컴퓨터에다가 점수가 들어가지 절대평가해가지고 점수가 컴퓨터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NCS 절대평가를 해놓고 학교에서 상대평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과연 계속 해야 될까 말까라는 그런 나의 양심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인과 어떤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자기한테 내려보는 것도 철학적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은 철학을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그게 우리가 아침에 오면서 오늘은 선생님을 하다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서 그 시간 동안에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게 다 뭐예요? 철학의 기초라 우리가 맨날 하는 생각하는 거 철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야 됩니다. 집에 있자니 또 전화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 나와서 하루 가고 안 왔으면 조금 근데 그래요. 한 번 빠지기 시작하잖아. 한 번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쉬워요. 그래서 뭐든지 일단은 했다 보면 끝까지 해보는 거지. 저는 오늘 배운 저 스스로한테 배운 교훈은 뭐냐면 약속은 늦더라도 좀 조급하지 말자. 그냥 오늘 여기 시간 맞춰 오려고 오다가 차를 세게 긁어먹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지금 그쪽에 나가 있어요 지금. 근데 빼는 것도 이래요. 지금 남의 집 앞에다 대는데 골목이 너무 좁아서 왕창 긁어먹었거든요. 견적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보니까. 아니 보험으로 하기도 아니 차차대 해놨어요. 네, 애로사항이 있어요. 철학은요, 개별 과학의 주도과학이라는 관점에서 학문이다 그러면 철학적인 게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학은 그 아래 하위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학 속에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가 있듯이 철학 속에 과학이고 교육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는 처음에 학교에서 철학 박사라고 그랬는데 나는 철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철학 박사라고 할까? 라고 보니까 철학 박사 속에 사회복지학, 교육학 박사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상위가 철학 박사예요. 그래서 철학은 개별과학을 도와주는 주요 분야에서 또 학자들은 얘와 얘는 따로 독립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은 서로 같이 보완하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는 게 다수의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만 맞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답이다라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얘가 답일 수도 있고 얘가 답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흑백 논리가 없어지고 흑과 백을 섞은 회색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철학과 개별과학을 우리가 비교하면 철학은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는 그 다음에 존재론적이다. 나의 존재는 무엇이고 나의 지식이 어디까지고 내가 가있는 가치, 우리 삶의 가치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 선생님은 삶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중심이 삶의 가치다. 네. 우리 박 선생님은 가치.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의 그 가치를 주고 있어요.
일의 가치. 선생님, 홍 선생님, 삶의 가치. 가치.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니는 자기 자신을 나는 일이라고. 일이 있지 않아요? 일. 우리 선생님, 살아가면서 선하게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선하게. 선하게 사는 거.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 다르서 너가 맞고 너가 틀리고가 아니라 같이 다 틀리고 존중하는 거죠. 나와 다르면서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어떻게라고 하면 과학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것이 우리가 불이 켜져가 전기가 들어와서 화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철학은 논리적인 사고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래가지고 이랬다라는 논리적인 사고고 개념을 분석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왜 하다가 죽음은 내 생명이 떨어지고 죽는다. 개념 분석해가지고 여기다 사고를 실험하게 되는 과학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관찰했을 때도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이 계속 관찰해도 그 결과치가 나오고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실험 어떤 사람이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왔을 때 이걸 과학적인 논증을 거쳐서 이것이 하죠. 우리가 철학이 추상적이죠. 죽음 보여요? 삶 보이지 않죠. 추상적인 사고는 뭐예요? 철학. 그런 반면에 구체적으로 되는 거는 과학적.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의 부분이 어떻게 해서 될까? 어떻게라고 하면 과학. 그러면서 목표는 세계관을 사람들의 세계관, 국가관,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적인 거를 따진다면 철학적 반면에 과학에서 어떤 자연의 법칙, 뉴턴의 만유 인력 그러면 이거는 철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자연 법칙 발견한다든가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든가 기술계가 하는 것은 과학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증은 철학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지. 요땐 이렇게 얘기했다, 요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죠. 그런 반면에 이 과학에서는 계속적인 실험을 통해서 또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치에 이를 때 과학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철학은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삶이 안 보이고 행복이 안 보이고 죽음이 안 보이지만 과학적인 것은 실제 계속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무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 뿌리가 안 보이는데 뿌리는 뭐예요? 철학적이고 거기에 나무와 가지는 과학적이라고 이해가 쉽죠. 참 제가 얘기하면서도 철학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해가 쉽게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맞아서 너무 당연한 그래서 얘기라. 철학적 질문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도 이것만 얘기만 해도 1시간짜리예요. 정의란.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들이 논리 개념 갖고 있는데 과학적 질문은 지구는 왜 사계절 흐를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천문학에서 태양과 지구 이동을 관찰함으로써 실험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정의를 세계별로 다 다르게 했어요. 이게 이제 철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정의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사상가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고대 철학에서는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있으면 통치자가 있고 수호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어요. 통치자는 뭐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수호자 그러면 이제 관리라고 생각하고 생산자는 이제 시민들이라고 했을 때 각자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이게 정의라고 해요. 정의학적 관점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분배적 정의 이것을 공정하게 어떻게 나눠주는 것을 정의라고 했어요. 얘는 이쁘니까 많이 주고 얘는 조금 안 좋다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정의가 아니거든요. 분배를 잘못해도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반면에 근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칸트라는 도덕적 원칙에 기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를 존중하는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게 근대 현대 철학이죠. 그 사회복지를 처음 배우면 뭐 가치를 얻어둬요. 인간의 존엄성에 듭니다. 그래서 그 노인 복지할 때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어르신들한테 있죠. 이 존엄에 기초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라 그래요? 정의라고 본 거예요. 정의. 그런 반면에 이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최대 다수가 행복.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누군가가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10사람을 살기 위해서 9사람을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음을 택해야 되는데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소수의 권리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정의라고 봤어요. 현대에서는 공리주의 여러 사람의 이익과 자유지사주의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딜레마가 과연 9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수단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설과 같이 이것이 상반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묻는 것이 뭐예요? 정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의는 플라톤은 사회적인 조화를 정의라고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공정하게 배분해야지, 분배를 해야지 누굴 많이 주고 너를 적게 준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따를까요? 책임도 따르고 이러면 어떨까요?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은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비장애인 일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장애인은 조금 더 주고 비장애인은 조금 덜 주는 거예요. 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일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거를 배분해야지 이것이 정의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도적 원칙을 얘기하는 건 칸트가 얘기했고요. 롤스는 공정성, 즉 무엇이 옳은 것, 과연 똑같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장애인은 조금 더 주고 비장애인은 덜 주고. 우리 달리기를 합니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비장애인이 이기겠죠. 그랬을 때 장애인을 앞에서 달리게 하고 비장애인을 뒤에서 달리게 했을 때 이것이 공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바깥에 이렇게 그 밖을 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은 나랑 키가 큰 우리 박 선생님이랑 똑같이 보면 저는 안 보여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지 공평이 되는 거예요? 조금 높은 데 올라가야지 바깥이 보이니까 공평한 거죠. 이럴 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정의라고 보는 학설이 있다. 똑같이 무조건 똑같이가 아닙니다. 기회평등해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했냐면 시골하고 도시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어느 쪽이 더 쉬워요? 시골이 쉬워요.
왜 시골이 좋아요? 시골은 농어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기회를 통해 가지고 평등하게 하는 것이 이거를 정의라고 보면 나는 얘기가 되겠어. 농어촌 특례 입학해가지고 원칙 서울대 가는 쪽들이 다 어디예요? 강남 쪽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학군에서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골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시골에 특례를 줘가지고 대학교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철학적인 사고에서 못 아프게 정의라는 거예요. 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깊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은 학설을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필로소피아 해가지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철학입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다른 점은 뭘까요? 지식과 지혜. 지식은 습득을 할 수 있고요. 지혜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오고해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식과 지성은 뭐가 다른가요? 지식. 남성을 얘기하는 게 지성으로 남성을 지식은 외부에서도 습득이 가능한데 지성은요 그 사람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대학교 앞에 가면 행동하는 지성인이 되죠. 지식은 그냥 단지 아는 거예요. 네. 단지 아는 거.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성경책을 읽는 것은 지성이야. 그런데 목사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이걸 실천하라고 가르치죠. 실천하는 것은 지성이고. 그래서 성경책 자체로 요거 읽고 저기 뭐야 성경에 이런 것이 있었어 아는 거는 지식이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은 지혜고 지성이 있는 거죠. 우리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성인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몸에서 실천했을 때 지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갖다가 깊이 왜 들어가는 게 보다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살아간다는 거 필로소피아. 저는 지혜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을 살아가야지 솔직히. 그러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성인이 되자고 해서 나의 그 목표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왜 돈을 주냐고 하면 내가 나누기 위해서 준다고 하면 나의 철학은 뭐예요? 나눔의 철학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 우리가 이제 대회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적은 다음에 비행기를 적어서 다 함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날리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라 하면서 날리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업을 끝내기도 했었어요. 그 중에 저의 13가지 바람을 항상 합니다. 이분들 한 번 하지만 나는 저쪽 달면서 맨날 그걸 하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그 나의 바람을 비행기에 적어서 날립니다. 그걸 나의 기억이 될 수 있고, 나의 강구도 될 수 있고, 나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분 후에 10분 후에 재밌는 법을 해요.